그 전기차가 사실 이제 자동차가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전기 에너지를 담고 다니면서 구동되는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이제 부하 단자들이 깔리는 자동차. 그리고 가는 과정에 그 자동차 그 정비소에도 전기기사가 많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세상은 늘 가치가 이동하잖아. 가치가 늘 이동해. 우리가 그 전화기 시장을 보더라도 옛날 어렸을 때 그 유선전화, 흑백전화냐, 다이얼전화. 그게 있으면 부자였죠. 그리고 그것도 음성통화 하다가 서서히 뭐 공중전화, 뭐 시티폰 뭐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키폰, 카폰, 피처폰, 뭐 스마트폰 이런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고 기능의 변화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란 세상을 생각했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때 전화만 해도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는 그 스마트폰이 그 인공지능까지 장착하는 세상이 온 디바이스까지. 전화기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가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구나. 가치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사실이면서 진리 같아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현재 우리는 현재 있는 존재한 나무와 볼 뿐이지, 긴 여정의 세상에서 숨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특히 이제 요즘, 2차 전지. 엊그제만 해도 엄청났다고요. 뭐, 최근에 공포수. 뭐, 테슬라도 어젠가 실제 발표한 후에 난리치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제 우리가 보이는 가격의 문제, 눈앞의 문제, 공포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먼 미래의 문제, 그리고 이 꿈의 문제는 다른 영역 같아. 그래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지. 늘 그렇지만은 가격을 보느냐, 가치를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눈앞을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이런 속에서 어떨 때는 공포를 느끼고 어떨 때는 꿈을 느끼는 것이 많이 나와. 그런 점에서 나는 최근에 테슬라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이제 유선전화 시장의 과거의 미래를 보면 너무 많은 가치 변화가 있듯이 자동차를 둘러싼 것조차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바뀌는 자동차가 그걸 조금 풀어내는 그림을 각자 가져야 될 때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제 자동차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세상은 멈춰 있지 않는다. 수많은 질서 속에서 가끔 전화기 질서조차도 한번 봐라. 사실 전화기는 처럼 음성통화 있거든. 그 다음에 문자가 됐지. 그 다음에 MP3가 여 속에 내장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영상이, 그 다음에 컴퓨터 기능, 최근에 인공지능까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질서를 알았다면, 마찬가지, 현재 자동차의 세상도 혹시 그런 길을 밟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 속에서 상상하려면 재밌는 서비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나는 사실 자동차는 그런 점에서 4단계 진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첫째는 구동의 문제야, 구동. 그러니까 최근에 화두야. 첫째 단계가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의 개념. 이 그동안 거의 100년 동안 하나의 기계공학적 영역의 하드웨어 장치지. 1단계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끌고 다니는 기존 기관 차들이 얘기한 아마도 우리는 그걸 목격하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고 그게 1단계야. 그래서 이 1단계에 멈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의 개념의 1단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상되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가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차의 개념으로
바뀌는 게 2단계로 정의되고, 이게 이제 친환경차 개념이고, 현재 우리는 2단계의 과정까지 와 있고, 살짝 2단계 보면서 막 주가가 막 떨어지고, 막, 2000년 배터리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재고 쌓인다고 하면서 몇 개월 사이에 막, 혼돈수도 하고, 뭐 공포를 느끼고 난리야. 뭐, 어제 테슬라도 거의 10%까지 갔던데. 뭐, 2000년지 관련주도 난리고.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를 생각할까? 라는 점에서 어쨌든 자동차 때문에 그 시장이 생긴 거잖아. 2차전 배터리 시장도. 또 테슬라의 문제도. 그런 점에서, 나는 그 자동차 시장이 더더욱 중요한 게, 일반 산업 분류 체계에서 건축업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업이 아닌가. 우리가 그 자동차 산업이 한 대당 평균가 4만 달러로 가정을 하고 연간 8천만 대가 팔리게 된다면 약 1,300원 환율 기준으로 엊그제만 해도 5,000원 뛰었으니까 3,200조 정도 될 텐데 지금 환율로 보면 거의 4,000조에 가까울 정도로 큰 시장이에요. 자동차 시장 매년 엄청나게 큰 시장이지. 스마트폰이 작년에 12억 7천만 대 팔렸고 대당 가격을 평균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으로 봤을 때 연간 1,000조의 시장? 우리가 그렇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로 메모리 비명을 합쳐서 한 1,000에서 1,500조.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 작년에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700기가와트가 팔린 것 같아요. 700기가와트가 평균 가격을 100달러로 환산하거든요. 킬로와트 아워다. 평균 가격을 100달러로 계산한 약 700조의 시장? 그만큼 자동차 시장은 그들 시장에서 큰 시장이거든. 그래서 이 자동차의 이동을 우리가 목적을 한다면, 자동차의 가치 이동을 우리가 먼저 안다면, 나는 굉장히 큰 기회? 그래서 1단계 자동차를 우리는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 이 개념. 2단계 시장을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차, 이걸 전기차라고 얘기하고, 3단계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면서 똑똑한, 즉 스마트한 차라고 나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 우리가 전화기 시장도 스마트해졌잖아요. 4단계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면서 스마트한, 즉 똑똑한 차이면서 동시에 전기 에너지 소스 역할을 해주는 차. 이렇게 진화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현재 우리는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싸움에 있을 뿐이다. 싸움. 3단계는 시작도 안 했고, 3단계, 4단계는 꿈을 꾸는 자의 몫일 것이다. 어떤 기업이 그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을 꾸는 기업을 누가 찾을 것인가의 몫일 뿐이지, 우리는 1, 2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잠시 조종기. 지금 현재 배터리 지고 쌓고, 실적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멈출 시장은 결코 아니면, 우리는 가끔 헷갈리는 전화기 시장의 같이 이동해서 목격하면서 공부하면 어떨까. 자, 그런 속에서, 나는 해봐. 그렇다면, 자, 1단계, 2단계가 우리는 구동의 문제야. 뭐로 구동할 것인가? 단순해. 화석 연료로 구동할 것인지, 전기 에너지로 구동할 것인지 차원일 뿐이고, 더 이상 진화가 안 됐지. 그래서, 구동의 문제에 있어서 2단계가, 왜 갑작스럽게, 전기차가 안 팔린다 하지? 라고 하면 나는 아마도 가장 큰 게 안 팔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팔렸던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당해 년도에 신차 중에 전기차가 팔린 비중을 우리는 침투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중국의 신에너지라니. 중국의 신에너지의 판매 비중이 32%였어요. 그러니까 3천만 대 중에 950만 대가 팔렸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 80%. 사실 북유럽 4개 나라, 상위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상위 5개 침투를 치면서 이들 나라가 신차 판매 중에 거의 50% 이상이야. 근데 이들 나라의 신차 판매 비중이 매년 올랐어. 노르웨이까지 포함해서. 매년 올라. 그 의미는 가역성. 거꾸로 돌아가진 않는다. 더 팔리면 팔렸지. 뒤로 후진하지 않는다. 그걸 중국이 32% 침투를 보이다가 20%, 18%로 진화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어. 침투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봤을 때 2단계로 전기차 시장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3, 4년 전에 신에너지 보급 계획을 세울 때 그 신에너지 차량의 신차 판매 비용 침투율이 50%에 달할 시점 목표를 2035년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비중이 32%에 도달했고 금년에 40%를 넘을 것이고 내년에 50%에 도달할 정도 추정이에요. 그 의미는 그들의 목표보다 10년을 앞당겨서 달성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부의 그 보조금 정책, 친환경적 관점의 보조금 정책이 어느 나라에서는 조금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하는 것 등도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우리는 이 2단계 진화 과정은 앞으로 조종기를 걸친 후에 3단계, 4단계로 갈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죠. 현재는 분명히 조종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건 이것까지도 과거다. 지금 생각해서는 현재의 조종기에서 어떤 기업, 자동차의 변화 과정, 그러니까 3단계가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똑똑한, 즉 스마트한 차의 질서, 그리고 4단계로 예견되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똑똑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 에너지 소스로서 작동하는 차의 개념을 봤을 때 어떤 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더 좁게 봐서는, 현재 눈앞을 봐서는 현재의 엄청난 이 구조조죠. 조종기에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런 점에서 현재 조종기로 봤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회사가 시장의 질서에서 이렇게 엄청난 구조조라는 그 파괴적 구조조입니다. 파괴적 구조조에서 미래 차질, 과접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 또 하나는 3, 4단계로 진화되는 엄청난 차의 DNA 변화 속에서 누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조종기의 첫 번째, 누가 살아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나는 누가 말해도 현재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 회사는 단 두 개다. 테슬라와 중국의 BYD. 이 애들은 가격 인하를 할 충분한 여유가 있어. 이 여유를 권능, 1등 기업의 권능, 권리와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 회사들의 정책이야. 이게 낫으니까 가격을 때리는 여유가 있어. 두 개 회사만. 다른 회사는 여전히 엄청난 적자야. 한 대당 팔 때마다 10,000불, 20,000불. 적자고 몇 점 최소. 그들 기업들은 이들 기업의 가격을 내리면 죽음의 길이야. 그래서 나는 테슬라와 BYD만 얻고 있는 이러한 초과 이익을 경쟁자를 죽이는 도구로서 사용한다면 나는 이게 1등 기업의 권능이거든. 근데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를 납득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나는 구조조종기의 1등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게 CEO의 직무유기다. 왜냐하면 미래에 찾아올 엄청난 독점의 우위,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점적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1, 2등 기업이라면 나는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 경쟁자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미래에 찾아올 과점적 이익을 얻는 것은 경영전략의 바이블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격이나 그리고 단기적인 마진 압박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현재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조종기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투자의 관점은 나는 누가 1등인가? 누가 가격 인하 여력이 있고 누가 가격을 선도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다. 단기적인 마진이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발표한 테슬라의 그 재무제표, 그 분기실적 발표도 나는 분기실적 발표를 별로 잘 안 봐. 다만 내 관점이 틀렸을까? 그 3단계, 4단계로 진화될 자동차의 이 세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 세상이 오지 않을까? 내 관점이 틀렸을까라고 또 그런 틀린 징후가 분기 실적이 나올까? 그것만 봐.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주목했던 실적에서는 내가 서비스 매출의 증분가, 총 매출 중에 서비스 비중이 얼마지? 그러면 동시에 프리캐시 플로우, 이해 흐름이지. 진짜 돈이 있는가? 이 회사. 투자하고도. 왜냐면 앞으로 더 가격을 내려서 경쟁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단기 순위도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단기 순위도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익은 캐펙스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의 지표를 좋아해요.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매 분기마다 잉여 현금 흐름이 3조 내지 4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그 회사의 보유 현금은 29빌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39조인 중이에요. 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종기 때 측정할 수 있는 1등급의 투자 관점으로서 우리는 공포를 즐기기만 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라고 있지. BYD가 작년 3, 4분기 때 이익이 났어. 단기 순이익 계정에서 이익이 났는데 캐펙스가 너무 많아서 자본적 추이 너무 많아서 잉여현금은 작년에 적자더라고요. 작년 3, 4분기 때. 근데 그 다음에 2, 4분기 그리고 금년 4, 4분기를 보니까 BYD로 잉여현금 흐름 측면에서 테슬라보다는 더 못하니까. 테슬라보다는 더 못하니까. 잉여현금이 나고 있는 구조 속에서 현재 기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비할 때는 분명히 1등이다. 라는 관점으로 현재 나는 임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 테슬라를 사고 있지. 테슬라를 팔아야 될 이유는 첫째 내가 생각했던 차의 DNA 변화, 차의 기능의 변화지. 1단계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전기차, 2단계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차, 3단계, 4단계. 이게 중요해요. 3단계. 똑똑한 차, 똑똑하면서 전기 에너지 소스로 작동하는 차. 이 개념으로 자동차 시장이 진화되지 않는다는 진화된다는 믿음이 깨지면 나는 테슬라를 팔 거야. 두 번째는 3단계, 4단계 시장으로 차가 진화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테슬라가 사령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령관의 길을, 리더의 길을 뺏긴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팔 거야. 세 번째 이유는 내가 팔 만한 근거는 그런 시장이 보일 때, 그런 시장이 보일 때, 믿음의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믿음의 세상이야. 세상은 두 가지 투자자가 있는다. 하나는 보여야만 믿겠다는 투자자가 있는가. 보이면 난 믿겠다. 테슬라 자율주행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 소스로 자동차가 작동하면 보이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 자동차 회사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세상을 믿고 있어요.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나는 이제 이 후자의 개념으로 하는데 나는 그래서 세 번째 테슬라를 매각한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상이 실제로 현실로 부각됐다는 의미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떴을 거예요. 그때 나는 나오겠다. 그때 오히려 팔고 나오겠다. 마지막으로 있다면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았을 때 나는 떠나겠다는데 네 번째는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또 모레 나올 수도 있고 한참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당분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테슬라의 미래 모습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이유를 내가 목격하지 않는다면 나는 함께 하겠지. 자, 그래서
조종기, 현재의 조종기에서 이제 하나가, 분석의 초점, 관점 하나가 1등급으로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자면서 이제 재무제표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 현재 조종기에서 두 번째 관점은 그거야. 3단계, 4단계를 준비하는 회사 관점에서 기업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즉, 스마트한 회사, 차를 만드는 회사로 어떤 역할을 이 회사가 해줄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소스로서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나는 테슬라를 보겠지. 이 점에 있어서는 BYD는 보이지 않아. 그 차이다. 그럼 이제 얘기해보자면, 사실 이제 3단계는 자동차의 OS파야.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거지.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뭐 인포테인먼트 등등의 수많은 멋진 공간이 이제 바뀌지 않겠어? 많은 사람들은 자율주행 힘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 같은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는 그런 모습을 누가 갖고 올 것인가? 그런 점에서 나는 테슬라가 그 길을 갖고 있고, 내가 또 테슬라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네 가지야. 하나는 테슬라만이 유일한 자율주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핵심 요체를 가지고 존재해.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컴퓨팅 파워. 이 두 가지 결합 속에서 존재하는데, 테슬라만이 자율주행이라는 인공지능 영역에서 살아있는 데이터, 주행 데이터지. 살아있는 데이터를 쓰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죽어있는 데이터와 죽어있는 운행 데이터와 살아있는 운행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 우리 구글 웨이모, 그리고 GMA 크루즈 등등은 사실 주어진 조건, 어떤 지역에서 몇 시간대에 속도는 얼마로 제한된 영역이었어요. 최근에 벤츠도 미국에서 도로교통한테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는데, 벤츠도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시속 몇 킬로. 그거는 가짜야. 그런 제한이 없는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유일한 회사이다. 이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야. 그래서 첫째, 살아있는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의 관점에서 최근에 분기보수에 보다시피 지금까지 누적 7억 5천만 마일의 운행 데이터를 학습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바로 엔드-투-엔드 방식이야. 최근에 버전 12버전. 그전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코딩이 있었어, 코딩. 자율주행을 위한 코딩이 존재해. 규칙이 존재해, 규칙. 근데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방식, 최근에 버전 12버전은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 규칙을 넣어준 것과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행이란 데이터를 스파게티를 만드는 걸로 이제 예를 들면,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하나는 수많은 그릇의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스파게티 레시피를 만들어서 작동시키는 거야. 후자가 엔드-투-엔드 방식이고, 전자가 규칙 기반의 자율주행. 우리가 봉골레, 올리브, 뭐냐? 알리오, 많잖아. 알리오가 뭐냐? 올리오. 어쨌든 그런 것마다 레시피가 있잖아. 레시피를 발견해서, 규칙이 발견해서 파스타를 만드는 방법. 이 방법에서 유일하게 엔드-투-엔드 방식을 적용한 최초의 회사이고,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FSD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완성이 됐다면, 어느 나라에서 차를 1000대, 2000대 갖다 작동시키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걸 기초로 세 번째,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야, 이 길이.
세 번째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업들이 도전했지. 구글 웨이버도 도전하다가 포기했어요. 아니, GM 크루즈. 최근에 엊그제 3일 전에 애플조차도 2018년에 애플이 2022년에 자율주행 카를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엊그제 팀쿡 회장하고 거기 자율주행 담당자하고 회의 결과 내용이 뭐냐? 자율주행 힘들다. 다만 일정을 2028년까지 레벨 2 수준으로, 레벨 2는 사실 오토파일럿 수준이거든. 그걸로 하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거야. 나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해. 사실 쉬우면 남들도 해요. 쉬우면. 우리가 9층에 있는 자산운용,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구도의 인공지능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주식을 피킹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6년 전에 탱고피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그 회사가 1년 만에 그걸 만들었으면,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좋은 주식을, 가치 있는 주식을 싸게 사는, 또 비싸면 파는 그런 시스템을 1년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만들었으면 난 그 회사 안 했을 거야.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야 되거든. 그래야지 독점성이 보장돼. 그게 바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신입의 장벽이야. 이런 기업이 최고거든. 테슬라도 6년째야. 2018년부터 시작했고. 나는 이걸 테슬라가 1년 만에 끝냈다. 나는 자율주행은 독점성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하면서 밸류를 안 줘. 세상에 쉬운 길은 남들도 쉬워요. 어려워야 돼. 나는 어려운 길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거의 만들었죠. 예, 만들었어. 지금 현재 엔드 방식의 진짜 자율주행 인공 시스템, 인공지능, 운행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런 길은 대단한 길이다. 이러한 어려운 길은 뭐를 만들어요? 두 가지를 만들어요. 이 어려운 길의 자율주행, 이 완성은 첫째는 독점성을 만들어요. 왜? 어려우니까 남들이 못해. 시야가 끝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차이가 크죠. 테슬라는 기본을 기초로 완성도의 점프가 S곡선을 가는 거예요. S곡선. 점프를 하는 완성도. 다른 회사는 올라가 죽고 올라가 죽는 거예요. 독점성. 이 독점성을 기초로 또 하나의 혜택은 뭐야? 라이센스가. 다른 회사한테 소프트웨어를 파는 길이. 미래에는 자동차가, 나는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자동차의 질서 1단계, 2단계에서는 선택의 문제야. 뭐지? 나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차를 살 거야. 나는 휘발유. 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차를 살 거야. 선택이야. 앞으로 3단계, 4단계 선택의 문제가 필수의 문제야. FS가 실리는 차와 실리지 않은 차는 선택의 문제예요. 필수의 문제야. 그런 쪽에서 나는 라이센스 아웃이지.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의 사령관이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사라지면 나는 매도하겠지. 나는 이 믿음은 사라지기는커녕 더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왜? 다른 기업이 못하고 있다. 다른 기업이 하다가 죽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길을 하면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OS의 사령관이 되면 이게 퀄리티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퀄리티가 PER을 만들고 PER이 시가총액을 만들어요. 그렇지. 시가총액은 PER 곱하기 이익이야. 수익력이지. 수익력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늘 수도 있고, 수익력이 떨어져도 PER이 많이 오르면 시가총액이 늘 수가 있어. 차 시장의 사령관의 PER은 과거 어떤 기업이 만들었던 농통한 PER 수준. 사실 밑에 애플이 만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프트 기업, OS 기업, 사령관 기업이 가장 높은 PER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걸 유지하고 있지. 보통 30대. 한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 좋아도 7, 9, 10의 PER이 머물러 있을 때, 사령관 기업은 30배 수준을 유지해. 그 정도의 PER을 받고 있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소리지. 사령관은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사령관은 몇 개냐?
PC 시장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사령관 하나하고 애플이라는 사령관 하나.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 애플은 두 개의 영역에서 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진정한 사령관은 세 개가 있죠. 앞으로 새로운 사령관이 등장할 텐데, 난 그 사령관의 영역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사령관이 등장할 것이다. 바로 인공지능 영역인데, 인공지능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두 가지. 하나는 생성형 AI. 최근에 오픈 AI, GPT 얘기가 많이 하지.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이제 그 생성형 AIC의 사령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생성형 AI는 역할이 업무 생산성, 지적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영역은 기능형 AI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거. 역학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역학 에너지. 기능형 AI는 크게는 자율주행 거죠. 자동차기. 하나는 로봇. 이 시장에서 나는 사령관이 등장할 텐데, 로봇과 자율주행차는 개념적으로 똑같은 인공지능이야. 다만 자동차가 더 어려운 인공지능이지. 기능형 인공지능. 훨씬 더 어려워. 데이터 처리할 것도 많고, 로봇보다. 그래서 테슬라의 FS가 완성이 된다면, 나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옵티머스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더 어려운 인공지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자동차, FSD라는 인공지능 자동차는 인공지능이다. 다만, 발이 4개 있는, 굴러다니는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말하는 다른 인공지능은 발이 2개 있는, 굴러다니는 다른 일을 하는, 다른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것도 순식간에 완성이 되면, 데이터로서 입력값만 다른 거거든요. 바느질 하는 인공지능, 바느질 하는 모습을 비주얼 데이터로 학습하면, 넣어주면 규칙이 만들어지고 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파괴적 혁신 속에서 기존 3개의 사령관 외에 또 다른 사령관이 등장할 텐데, 아니면 기존 사령관이 이 사령관이 살 텐데, 생성형 인공지능에서의 사령관, 그리고 기능형 인공지능에서는 테슬라가 이거다라고 나는 보고 있지. 그래서 아마도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기능형 인공지능보다는 좀 더 쉬운 영역이고, 그리고 PER 측면에서 나는 기존 이들 회사들이 PER 30을 받을 때 만약에 자율주행의 사령관이 된다면, 즉 기능형 AI 시장의 사령관이 된다면 PER은 약 40배 수준에서 안착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PER은 60이잖아. 그러면 40까지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3분의 1 정도 하락해야 돼. 하락해야 되는데, 이 장기적 관점의 PR이니까 장기적 관점의 이익을 가져야 되잖아. 장기적 관점의 이익은 내가 봐서 현재보다 한 10배 정도 늘지 않겠느냐. 그러면 3분의 1의 하락 요인과 이익에 따른 이익 증가분 10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 시가총액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나의 생각이지. 그래서 내가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만 본다면, 즉 스텝 2, 2단계 차까지로만 전기차를 본다면 PR은 40을 못 갖고 뚝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살 필요가 없어. 뚝 떨어지니까. 그렇지. PR 40이 10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난 40을 주면 4배 정도 상승을 갖고 있는 기존 전기차. 그런 논리란 거야. 그 다음 4번째 차의 진화 과정은 바로 스마트한 똑똑한 전기차에서, 전기차는 배터리. 보통 요즘 배터리가 60kWh 또는 100, 이번에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130 정도, 배터리 용량을 차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작년에 연간,
자동차용 배터리도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자동차용 배터리로 팔린 전기 배터리 용량이 약 700kWh로 추정이 되고, 근데 그 전에도 팔렸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ES 간접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세상에 굴러다녀요. 금년에도 팔릴 것이고, 금년에 뭐 1000GW 하고, 뭐 내년에도 팔릴 것이고, 그럼 누적적으로 시장에는 굴러다니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가 수천 킬로와트가 되는 거야.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거야, 지구상에. 이걸 누가 버추얼 플랜트, 가상 발전소로 만들 것인가? 큰 산업 체계에서는. 그걸 준비하는 회사. 4단계가. 그러니까 4단계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FSD, 즉 똑똑한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서 동시에 전기 에너지 소스로 작동시키는 차. 이렇게 본다면 바로 거기서 오는 V2 로드, 비클과 로드, 부하지, 부하. 그걸 우리는 V2L. 또 하나는 비클 투 그리드, 전력망이지. 이 자동차라는 비클의 전력망과 연결하는 것이 4단계야, 네 번째. 그래서 V2L은 차에서 수많은 살림을 하는 살림. 캠핑도 가서 뭐 렌즈도 하고 콕탑도 연결하고 텔레비도 연결하고 냉장고도 연결해서 쓰는 게 차의 모습이다. 내연기관은 안 되거든. 내연기관은 안 돼요. 그리고 차에는 배터리를 현재 있는 기존 전력망 그리드에 연결해서 전력으로 파는 거. 나는 이게 미래의 차의 모습이 아닐까, 4단계가. 이쪽에서 벌써 테슬라는 벌써 사업을 벌고 있어. 그게 버추얼 플랜트지.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본다면, 전기차 진화 과정을 본다면 3단계, 4단계는 여전히 시작이 안 돼 있고 믿음이 영역이고, 이걸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고, 사서는 안 되고, 이걸 믿으면 사는 거고, 또 산다 하더라도 확인되면 사는 사람이 있고 확인이 안 됐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조종계에서는 아마도 이런 세상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3단계에서 테슬라에 준 것은 바로 FSD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쓰고 엔드 방식을 쓰고 하는 그런 유일한 회사이면서 4단계로 테슬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소스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세상을 보는 테슬라는 이번에 사이버트럭에서 최초로, 자동차 업계 최초로 사이버트럭에서 48V 전기 아키텍처를 써요. 48V 차 안에서 48V로 전압을 쌓는 방식을 이번에 만들면서 쓰고 있고, 다른 차에도 이제 쓰겠지, 테슬라에서. 그리고 다른 회사한테도 48V 아키텍처를 쓰는 것을 표준을 제안하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 전기 에너지가 수많은 엔드 단말기, 부하 단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구나. 부하 단자, 전기를 쓰는 거. 부하 단자, 우리 집에 보면 대리미, 냉장고, 선풍기, 수많은 전기를 쓰는 부하 단자. 이게 자동차의 칼질거란 속에서 부하전자 에너지를 필요하거든.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는 이제 용량으로는 와트로 얘기하지. 전기차는 4단계로 가면, 또는 3단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는 수많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쓰는 부하 단자로 무장될 것이고, 그런 수많은 부하 단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표준을 바꿔야 된다. 현재 12V에서 48V. 그 의미는 뭐냐면, 보통 와트, 전기 힘, 전력이지, 전기 힘. 전기 힘은 전류값 곱하기 볼트야. 그러니까 전류 I 곱하기 V지. 이것을 곱셈에 의해서 전력이 나온다. 그럼 전력, 이런 전력, 우리가 갖고 있는 최종의 전력을 갖고 있으면 전류값이 높든지 전압이 높으면 돼. 근데 그동안 전압이 12였어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부하단자가 많으니까. 부하단자가 많으니까.
이런 부하단자의 높은 이 전력을 올리는 방법은 전류를 올리든지 전압을 올리든지 하면 전류를 올리는 방법은 전선이 두꺼워야 돼, 전선이. 근데 전선이 두꺼우면 뭐 굴이 많이 들지, 선 많아야 되지.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방법을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적용했지. 48V. 내가 요즘 전기차를 좋아하지만은, 좀 이 부분은, 우리 전기차 회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약점. 다른 부분이 약점이 나는 모르겠고, 충전망은 넓히면 되는 거고, 약점이 있지. 약점이 없는 게 어딨어. 나는 세상은 문제점 투성이다. 진정한 문제점은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점이다. 근데 수많은 문제점 중에 난 다른 부분에 해결책이 있어. 동절기의 배터리 방전의 문제, 그리고 충전, 거리 문제, 에너지 밀도 문제, 그리고 이래 충전된 거리 문제, 충전 시간의 문제, 그 부분은 충전소, 그리고 과학이 쉽게 해결할 문제이고, 하나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이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쓰라 할 때는 환경적 요인 말고, 움직일 때 총병이라기, 구매 비용과 운용 비용에서 휘발유보다는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수리비까지 감안하면, 또 수리할 시간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라는 것에 난 동의를, 그 약점, 굉장히 구조적이야. 그런 점에서 나는 그 48V 아키텍처, 이 문제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할 근거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전기차 같은 경우 그 전기차 안에 있는 케이블이 약 3km 다 따지면 3km 된대. 전선의 길이가.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고장 나면 뜯는 과정에 그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48V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쓰이는 전선이 1000m? 한 30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정확히는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렇다면 같은 전기차에도 48V 아키텍처를 써서 전기케이블을 적게 쓰는 차와 12V를 써서 전선 케이블을 많이 쓴 자동차의 수리할 때의 시간과 비용은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이제 전기차의 세상이 OS 시장으로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으로 바뀌고 그런 시장이 되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 방식은 일반화될 것이다. 옛날에 지금 현재 코카콜라를 우리가 마시잖아. 코카콜라 원액은 미국 회사에서 갔다가 각 나라에 있는 보틀링 회사의 원액을 넣어서 사실 코카콜라를 마시게 만들거든. 마찬가지 미래의 자동차는 이러한 OS와 그리고 각종 패키지, 전기 컨트롤 패키지 등등을 일반 자동차에서 하드웨어만 만드는, 즉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차에서한테 타는 구조로서 이익을 내는 사령관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보이는 눈앞에 엄청난 가격 하락을 통한 고통보다 먼 미래의 가치를 보는, 그래서 꿈을 꾸는 그런 투자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현재 그런 꿈을 꿀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부자된 세상을 꿈꾸면서 파이팅!